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 네. 다 만을 얘기해요 이제 대부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좋아질까? 코스피만 갑니까? 우리가 어깨 판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깨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봐야 어깨를 아는 거야. 네. 근데 제 어깨는 여기지만 서장훈 어깨는 여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어깨야 팔아야지. 근데 제 어깨였단 말이야. 원래는 서장훈 어깨였는데. 그래서 너무 일찍 판 거지. 그래서 주식은 언제 파느냐? 내가 삼성전자가 좋다는 예측을 갖고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근데 예측의 숙명은 네.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에서 기회가 많다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네 훨씬 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을 팔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코리아 너 디스카운트가 뭔지 알아? 뭐 남북 문제인가요? 뭐 전쟁 위협인가?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토론 초대 손님은 이광수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예, 찾아주셨습니다. 잘 계셨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경일남 구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이광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또 기원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45만 구독자분들 중에 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뭐 성별로 구분하면 반이 남자 반이 여자일 겁니다. 아마도. 예. 저는요. 제가 이광수 대표님 참 좋아하지만 이번에 이 책 제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아니라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여서 예. 이거는 약간 선언적이다. 그럼 이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조언서를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수는 보지 말라는 하나의 의견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 짓궂게 질문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거티브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네. 파지티브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보가 봤으면 좋겠다. 내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진보는 꼭 봐라. 그렇죠. 그리고 보수도 보고 보려면 봐라. 보고 아. 말려면 말고. 너무 보수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하고 계시니까. 아, 그래. 잘하고 계시니까. 보수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진보 여러분들도 같이 부자 되도록 하자.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 계기가 있었는데 대선이 있기 일주일 전에 강남의 압구정 일대에서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 한 펀드와 랩 상품이 700억 원 정도 팔립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 한국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주식을 엄청나게 산 거죠. 네네.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7%예요. 충격적이죠. 지지율이 낮은데 네. 예. 주식은 엄청 사요. 예.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네. 저는 이제 반대쪽을 한번 본 거죠.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내란 기간 동안 그 추운 겨울날 네.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응원봉을 들고 세상이 바뀌길 원하고 또 좋길 바라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주식 투자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약이 코스피 5천인데. 그렇죠. 아. 주식에는 관심도 없고 예. 주식을 막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주식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하고 있냐고. 뭐 하고 있냐고요. 세상이 좋아질 거고. 그때부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료 주식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2만 명을 했는데. 무료 주식 강연. 예. 그래서 주식 사야 된다. 주식 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를 막 배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안 하고 있냐. 오케이. 좋은 세상이 올 건데. 예.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오히려 막 돈을 막 벌고 지금 엄청 좋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뭔가 세상이 좋아지는데 쉽게 말해서 같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주가가 올라서 네. 빈부격차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 이걸 어떻게 깰 건가? 그래서 제 동료들이 다 주식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 네. 다 만을 얘기해요 이제 대부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좋아질까? 아니요. 빈부격차는 커지고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느냐.
물론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겠지만 개인들도 노력을 해야죠. 함께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각심 내지 그런 촉구를 좀 하고 싶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네. 남을 배제시키고자 한 게 아니고. 네.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오해도 네. 풀리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 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은 어쨌든 2025년, 2026년 정말 이 자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돈의 가치는 정말 한국은행 총재는 돈의 가치가 뭐 한국 돈이 뭐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주가가 상승하고 뭐 이것저것 상승하는 모습이 돈의 가치는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반드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자산가들이 그렇죠. 극단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맞습니다. 자산가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자들은 극단적으로 더 부자가 되는 맞아요. 양극화 현상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 진보를 주창하시는 이런 분들이 왜 그 비자산가여야 되느냐 그렇죠. 주식 투자라도 하라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네. 순자산 분위별로 보면 네. 자산이 가장 순자산이 많은 5분위는 평균적으로 주식을 7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요. 근데 자산이 적은 1분위는 70만 원이에요. 네. 100배 이상의 차이 나요. 네. 네. 그러니까 자산이 1분위와 5분위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식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건 그만큼 사실은 주가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격차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1분위부터 4분위 그러니까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다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운동을 이런 방향성을 미국에서 1970년 80년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주식 대중화 운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는데 중산층이 되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중산층의 부가 많아지고 자산이 되게 건전화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슷한 방향성으로 대한민국의 주식 대중화 운동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투자하는 함께 그래서 함께 이 결실을 누리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 일단. 예.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쉽게. 근데 한국의 주식책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 어려워요. 네. 초보자들이 보기에. 예. 처음 해본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진보 쪽에 이런 정치적 그런 성향을 가진 계신 분들이 자꾸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해요.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는 사실 경제학 용어에 없죠. 네. 없는 소득을 자꾸 얘기하시는. 근데 어쨌든 네. 불로소득을 얘기하니까 네. 일종의 약간 폄훼하고 네. 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좀 깨보고 싶기도 좋습니다. 했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뭐 저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자산가들을 만나 보면 또 오늘 아침도 이 소위 고자산가들 집단을 만났는데 이게 많은 금융사들이 자산가들을 별도로 매니지를 해요. 그렇죠. VIP, VVVIP, VIP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50억 이상 자산가, 500억 이상 자산가, 5천억 이상 자산가 분류해 가지고 그들별로 적절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네. 근데 그런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니까 맞아요. 그분들이 갖고 계신 환율은 왜 이래?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금리는 어떨 것 같아요? 자본시장 어떤 기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그게 맞든 틀리든 그 정보에 깊숙이 빠져들 만한 여건이 조성되는데 그렇죠. 비자산가들은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부족한데 맞아요. 그 소득을 늘릴 방법이 또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좀 배워봐야겠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여기 책에도 제 소개를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애널리스트 했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 애널리스트였는데 그렇죠. 여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 부자들을 위해 일했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가 미래에셋증권을 그만뒀습니다. 제 진짜 마음이에요. 네. 제가 애널리스트 일하면서 실제로요 말씀하신 것처럼 VVIP 쫓아다니면서 설명회 하고 전화하면 받아주고 네. 궁금한 거 막 쫓아다니면서 막 몇백억 몇천억씩. 맞아요. 근데 계속 부자들만 위해서 일해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돈을 벌어요. 아. 그래서 저 연봉 엄청나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부자들한테 도움을 주니까 그들이 저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저 행복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잘하고 있나? 음. 그래서 사실은 이런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건데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네. 여긴 돈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건데 제가 이것이 종합 1등인데 네. 베스트셀러 1등입니다. 네. 흔한 남매보다 잘 팔려요. 네. 근데 이거 팔아서 제가 얼마나 돈 벌겠어요? 얼마 안 돼요.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되게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부자들한테만 더 많은 정보가 가고 돈이 되니까 네.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네. 계속 부가 그쪽에만 쏠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약간 날카로운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 이제는 지금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정치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산가와 비자산가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근데 우리나라 저는 이런 걸 많이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보니까 소득 분위별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소득 분위별로 나눠보면 2천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중에 5분위 고소득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대략 한 92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었습니다. 920만 원 정도 되고요. 1분위 저소득층 이 하위 20% 정도 되는 이 가구 소득이 90만 원 정도 됩니다. 10배 차이 나네요. 네, 그 정도 차이가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잊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제가 뭘 짚고자 하냐면 이들의 평균 소비 성향을 계산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소득 중에 얼마만큼을 지출하나 이것을 계산해요. 그러면 당연히 평균 소비 성향이 누가 높을까요? 저소득층이 높아요. 근데 그 성향이 안타깝게는 제가 뭘 짚으려는 거냐면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 지출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소비 지출해야 될 소비 지출액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을 못 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자 가구인 거예요. 1분위 저소득층이. 자 그러면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도 진보고 나도 자산 없는데 그 주식 투자할 돈이 없다. 나 지금 적자 가구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소득을 늘릴 방법으로서 주식 투자라는 말씀은 좋으나 나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된다. 지금 나의 삶이.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처음 듣는 질문이시죠? 아니요. 그건 본질적으로 고민을 한 문제고 네, 그 해결점이 있어요. 아, 예, 어떻게 대출을 해줘야 돼요. 대출해줘야 된다. 네, 네. 그들을 위해서. 아, 네, 이거는 미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네.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몰라서 네네. 그건 이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투자에서 알리고 이런 공적인 활동이 필요한 거죠. 네네. 두 번째는 나 돈이 없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삼성전자 주식 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때는 정부가 대출을 해줘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살 때 대출해 주죠. 예. 근데 왜 주식 살 때는 대출이 안 됩니까? 그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예. 집 살 때는 있는데 주식 살 때는 없다. 집 살 때 대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주식 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왜 주식담보대출은 안 해주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야 주식이 위험한데 대출해 주면 너 책임질 거야. 자 그래서 일종의 비클이 필요한데 예. 어떤 거냐면 그래서 지금 한국에 아주 좋은 시장이 열렸어요. 네. 그건 뭐냐면 국민 성장 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수십조 원을 조달해서 일종의 국가의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프라를 투자할 건데 네. 이거는 수익이 확정된 사업이에요. 정부가 보증을 해주니까 쉽게 말해서 네. 정부가 사용자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국민 펀드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계획하는 게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지금 방안은 뭐냐면 그냥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또 돈 많은 사람만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부 고속도로에 투자할 거야 말 거야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경부 고속도로인데. 예?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때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해서 투자하게 한다.
네. 대신 신탁을 구성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고 저소득층은 이자만 내는 구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분을 그럼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배당 다 만들어주다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식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예요. 음. 신탁 방법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안하는 건데. 그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분명히 제안해야죠. 이건 사실은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예요. 그게 뭐냐면 종업원 지주제의 일종의 방안입니다. 아, 예.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방안이 있었냐면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주식 대중화를 했는데 자 지식은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들한테 대출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5년 10년 후에 진짜 주주가 돼요. 근데 그 주식이 오르고 배당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산이 커지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좋은 출발선에 있다. 그게 인프라 투자하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국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거기에 이 비클 일종의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분들을 이제 만나 뵙다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구조를 놓고 고민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소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자산가들은 소득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 소득으로 삶의 질을 또 이끌어 나가요. 근데 또 소득도 충분한데 그 소득을 어떻게 또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재테크적인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소득을 어떻게 더 늘려볼까를 고민하고 그 소득을 자산으로 어떻게 전환할까에 대한 고민은 덜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스스로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또 이제 소득을 더 늘리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 가치를 끌어올린다든가 자기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도 물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소득을 어떻게 적절한 시점에 자산과 자본과 바꿔나가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담은 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다는 거죠. 뭐냐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종의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네. 이건 기원전부터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진보적 정치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러면 자본 소득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과세한 걸로 복지를 하면 노동소득에서 적게 이거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줄창해 왔는데 왜 그렇게 계속 격차가 그렇게 클까요? 아직도요? 그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게 도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정치를 하고 그리고 정책을 만들 사람들도 다 자본가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전 회의적으로 네. 생각했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좋아. 그러면 모두 다 자본가가 된다. 모두 다 투자자가 된다. 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격차가 최소한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본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노력만 했는데 그거 안 되니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모두가 투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모두가 자본가가 되면 전 자본가라는 말도 싫어하고 자본자라고 하는데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왜 자본가는 자본가라고 합니까? 네. 자본자 모두 다 자본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에 와 있다. 모두 다 자본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적어도 이 주식 시장의 화랑이 지속될 거라고 한다면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 첨언 드린다면 지난 연말하고 연초까지 AI 거품 붕괴론이 막 무성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AI 거품론에 거품이 꼈다고. 그 거품론 자체가 거품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우상향론자예요. 이 코스피나
미국 주식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만 갑니까? 갈 수 있죠. 갈 수 있다. 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네, 충분하다. 그러면 일단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갈 거라고 가정한다면 우상향이라고 가정한다면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이 코스피에 올라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더 가난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질문을 여쭤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코스피 더 간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일단은 자산 가격이 상승을 안 해도 네, 일단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를 때만 관심 가지려고 하니까 네, 그동안 안 됐던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 예, 자산 시장이 꼭 올라간다고 해서 관심을 그래서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다. 네,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자본 수익률이 노동소득보다 올랐기 때문에 자본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겁니다. 좋습니다. 올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거. 네, 좋습니다. 음.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님은 뭐 20여 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살아오셨고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전방위에 걸쳐서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26년에 이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라는 책을 내셨다는 얘기는 우상향 장이 연출될 거다라고 가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에서 기회가 많다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네, 훨씬 더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거는 금리의 인하가 속도가 느리게 되기 때문이요. 우리나라가요? 글로벌하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가정하고 있게. 네네, 그러니까 금리의 인하 속도가 가파른 게 아니고 네, 서서하게 이루어질 거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머징 마켓이 좋아요. 그럴 때는 네. 그럴 때는 엔비디아를 사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이 히스토리컬하게도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고 네, 투자자들이 거기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질 때는 그냥 큰 거 사면 돼요. 엔비디아 사러 가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매크로하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서서하게 인하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선택이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 이머징 마켓이 훨씬 더 좋을 거고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전 가장 좋다고 봐요. 왜?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니까. 네, 그래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때는 그냥 엔비디아나 이런 뭐 빅테크 회사들 미국 가서 사면 됩니다. 네, 근데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좋은 이유는 금리가 서서하게 인하될 때 유동성이 조금씩 증가할 때는 이머징 마켓이 좋다고 그건 검증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일종의 반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피봇의 시대 저자잖아요. 2024년 중반 이후로 세계 주요국들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그래서 저는 25년, 26년을 이름하여 피봇의 시대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6년 1월을 기점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네. 미국보다. 뭐 스위스가 가장 빨랐고요. 제로 금리니까 지금. 뭐 스웨덴도 1.25%, 뭐 유로존도 2.15%. 제가 숫자를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이렇게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제 26년 올해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들의 추가 금리 인하는 더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5%의 기준금리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해봐야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물론 환율이나 나머지 여건이 뒷받침되어야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가정할 수도 있거든요. 차기 연준 의장의 교체와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 요구해왔던 그 드라이브 1% 이하로 인하해달라. 그리고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준의 구성도 바꾸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나라의 금리 인하 속도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거다. 저는 이 전제 때문에 환율도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5년까지는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M2 증가율이 미국의 M2 증가율보다 높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M2 증가율이 둔화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26년에도. 네. 근데 26년에는 미국의 M2 증가율이 치솟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요 M2가요 20년, 21년에 26%까지 치솟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그냥 예를 들어서 10% 내에서만 증가율이 유지되는데 미국은 증가할 땐 폭증하다가 증가율이 꺾일 때는 심지어 양적 긴축까지 하면서 22년에는 마이너스 M2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적도.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는데 26년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M2를 늘리고 그러면서 환율도 다소 안정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100가지도 넘겠지만 저는 M2 증가율이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역전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환율도 다소 1,400원 초반대나 좀 많이로 본다면 1,350원을 향해 안정화될 거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를 가지고 말씀 주셨으니까 근데 오히려 금리 여건만 보면 미국에 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제는 미국과 다른 나라를 동일한 관점에서 비교하는 거죠. 네. 그건 불가능하죠. 아, 네네.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미국은 절대 기준으로 전 비교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미국도.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이런 속도로 떨어질 수 있느냐? 지금 3% 후반인데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만 비교하셔야 네. 한다 전. 네. 상대적으로 미국과 스위스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잖아요. 네. 미국 저는 이제 기축통화국들끼리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기축통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그거는 뭐 절대적인 여기니까 그러니까 미국만 전 볼 때 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렇게 빨랐는데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지 못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완만하게 할 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폭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고 미국만 비교하는 거죠. 미국의 절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흐를 텐데 네. 이런 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러면 뭔가 다른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그건 뭐냐면 미국의 투자자들이 그걸 또 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렇게 미국이 그동안 왔던 빠른 속도로 미국으로만 보면 네.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안 되면 네.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이머징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머징과 미국을 비교한 게 아니라 미국에 절대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이머징이 좋았다. 좋습니다. 이겁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전망이나 그 컨셉이 유사합니다.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반문을 드려본 거예요. 저는 오히려 미국의 주가 상승장이 있을 때 한국도 같이 상승하는 장이다라고 보고 있는 결이기 때문에 저는요 세계 코스피뿐만 아니라 세계 200여 개 나라의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기울기의 차이만 있는 거지 저점과 정점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 면에서 결은 상당 부분 같이 합니다. 근데 네. 주식 투자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대한민국을 선택했으면 완전히 뭐 높은 수익률이었잖아요. 네, 그런 선택을 이제 고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좋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기회가 많다라는 훨씬.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게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물론 이제 주식 시장의 이제 수급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주식 투자자의 이제 3대 주체를 보면 개인도 또 기관도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기관도 또 외국인도 다 같이 한국 주식을 선호하는 국면으로 간다면 당연히 미국 주식의 상승세보다 코스피의 상승세가 더 높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만 간다면. 그렇죠. 근데 다소 그 정책, 그 외환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그런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인 건 맞아요. 맞죠. 그죠?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 들어와라. 그렇죠. 그렇죠. 그죠? 국민연금도 환해지를 이용하고 한국은행과 통화수합 체결하고 이것도 맞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스스로 그게 맞다고 진단했다면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라.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일종의 균형의 문제, 밸런스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은 10년 동안 한 번도 대한민국 주식을 늘리지 않았어요. 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이 최근 뭐 200조 원이 늘었습니다. 300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건 는 게 아니에요. 네. 주가가 올라서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새로 사지 않았다고요. 네네. 그 엄청난 연금들을 다 미국 주식 사는 데 썼단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네네. 불균형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걸 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런 것들이 다시 밸런스가 맞는 과정.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막 푸시하는 것보다 당연히 네. 어떤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또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올해부터도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계속 S&P 500은 장기로 계속 올라 해서 거기만 샀는데 네. 이제는 조금씩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죠. 거기는 미국에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한국 주식 계속 오르네. 차라리 삼성전자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이제 좀 커지면 예. 그동안 너무 불균형이 됐는데 네. 이제 이게 조금씩 균형이 맞춰지면 수급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여러 발언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이제 4월이니까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뭐 여러 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돌긴 돌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그 발언의 워딩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예요. 국민연금이 지금 계속 해외 주식 비중만 늘려서 국가 경제 발전에 덜 기여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국민연금조차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 나간다면 그게 한국으로의 돈의 쏠림을 만들고 주가는 주가대로 오르고 그 자본 시장이 오르는 만큼 또 많은 기업들이 자기 자본에 기초해서 또 신규 투자하고 그리고 고용 창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같이 주가가 상승해주면 국민연금도 역시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또 높은 기금 운용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시나리오로만 간다면 이런 종류의 발언을 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걸 미리 했어야죠. 왜 늦게 왜 이제 했느냐? 아니 예전 진작에 했어야지. 예전에 막 금리를 미국보다 더 빨리 인하시키고 집값 네. 떨어지니까 그 난리친 사람이 왜 이제서 하느냐? 그 뭐 하는 겁니까? 저는 한국은행 총재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 네. 못했다. 네. 그래서 지금의 환율 문제도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문제였지 않느냐 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뭐 뒷북 치는 거 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술자리에서도 이 얘기해요. 네네. 국민연금이 그래야 된다고. 네네. 그건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큰 한국은행 총재 등 되면 한국의 금융시장 경제에 대해서 큰 방향성을 얘기하고 네.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 못 보는 거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뭐 이건 지금 호프집에서도 우리 다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금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분들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직접 뵙고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뭘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 사야 된다고? 한국 주식을? 네. 저 강의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연금이 저의 고객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PT 다니고 애널리스트 할 때 거기 예. 매니저들 뭐 실장 뭐 국민연금 운영하는 사람들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사람이죠. 잘 보여야 되니까. 네, 거기가 다 돈줄이니까.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주된 고객이 사실 국민연금 최고죠, 최고. 맞아요. 예, 탑 오브 맞는 탑인데 말씀.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익산으로 내려갔을 때 하루 종일 날려서 막 내려가서 막 PT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정보 얻으면 제일 먼저 전화해주고 아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얘기해줘. 미국에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의 주로 일이었다고요. 고객으로 가셨습니다. 제일 큰 고객이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이 게을러요. 저는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빨리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매니저들이나 할 것 없이. 제가 국민연금 그 전주에 가면 국민연금 임직원들은 어떻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플랜카드 걸어주. 저는 고객으로 간 게 아니라 강연자로 가니까 참 재밌습니다. 네. 자 갑자기 재밌는 얘기 꺼내봤는데 국민연금도
어쨌든 국민연금의 목적은 기금을 더 잘 운용해서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더 불려놓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판단한다면 코스피 5천이 아니라 만 가고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에 더 기회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판단을 스스로 했을 때 독립성을 줘야 됩니다. 어쨌든 스스로 판단했을 때 역시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다고도 봅니다.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게 맞다고 보면 포트폴리오는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 말고요. 그럴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매크로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시장의 흐름을 볼 때 네. 당연히 그런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런 거예요. 네. 연기금의 자산 운용 목적은 네. 수익에만 있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예요.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네네.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는 거에 기금 운용, 그 엄청난 기금을 운영할 때 리스크를 줄여야 하려면 변동성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외 투자를 하면서 지금 국민연금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0.5% 정도 들고 있다. 이 회사를 연금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을 예를 들어서 20% 들고 있다. 그러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주주의 권리라든가 그 훨씬 불확실성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을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당위론적 관점도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당위냐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기금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국내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된다. 이거는 모든 연기금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연기금이 어디다 제일 많이 투자를 해요? 노르웨이 그 원유예요. 예. 흑해의 원유들. 예. 예.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연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건 일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 보면 일본 이건 뭐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일본의 은행들이라든가 연기금의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마치 연기금이 야 10% 이상 가지면 어떡하냐?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네. 높을수록 변동성이 주는 거잖아요. 네.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익성뿐만 아니라 변동성 차원, 리스크 차원에서도 국내 주식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고 보건복지부 장관 주체로 지금 새롭게 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이게 일타 다피면 돼요. 일타 다피 쌍피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고 그게 환율 안정을 기여하고 그리고 코스피를 상승하게 만들고 그렇죠. 국민연금도 기금을 운용 능력을 또 만반에 또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국내 투자자들도 또 자산 가치가 오르고 네. 그게 또 우리 한국 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하고 그 자기 자본이 탄탄해지니까 기업들이 또 신규 투자하고 일자리 늘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일타쌍피로 기여하면 돼요. 예. 근데 단 그 판단은 뭐 기금운용본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저의 생각이지만 근데 제가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저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하면서 월스트리트 가서 네. 투자자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을 팔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코리아 너 디스카운트가 뭔지 알아? 뭐 남북 문제인가요? 뭐 전쟁 위협인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는 게 가장 문제야. 야, 니네 연금 먼저 사라 그래. 연금도 안 사는데 왜 나보고 사라 그러냐? 말문이 막혀요. 네네네. 국민연금도 안 사는 한국 주식을 그러니까요. 한국 국민도 안 사는 한국 주식을 야, 왜 뉴욕까지 와서 왜 세일즈를 하고 있어 니네. 이러고 있다고요. 맞아. 이 여기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네. 그러면 진짜로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제가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의 연금이 한국 주식을 산다? 가장 강력한 시그널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빨리 가서 사야죠. 그게 뭐 블랙락이건 블랙스톤이건 뭐건. 그래서 여기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네. 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님 자리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하다.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절대 안 시켜주겠죠. 예? 부동산원 원장 말고요. 절대 안 시켜주겠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가시는 거죠. 절대 안 시켜줍니다. 아니, 가능한데요. 이 모든 시나리오가. 세상은 보니까 그런 직을 얻는 사람들은 좋을 만만 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제가 아직 뭐 미약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칭찬만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요. 저처럼 막 나쁜 말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화나는 사람들은 안 시켜줘요. 제가 혹시 그러면 우리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의 저자로서 제가 이렇게 실제 국무총리나 또 장관급들이 쭉 앉아 계신 자리에서 근데 그 분들이 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진보시잖아요.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나. 네. 그거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큰 포럼이었었고요. 네네. 그 포럼에서 이제 기조 강연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확대 보급하는 게 하나의 정책 기조예요. 그리고 초고대 AI 모델을 확보하고요.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이게 성장 전략이에요. 근데 그 성장 전략하에 데이터 센터를 확대 보급하는데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각 세종 하나가 고양시 인구 106만 도시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해요. 가정용 전력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전력 수급 계획을 완전히 재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전력 수급 계획 해야 되는데 왜 원자력에는 빨간색 칠해놓고 신재생 에너지에는 하늘색 칠해놓습니까? 그때 제가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고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마지막 그 시상식 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연기자가 연기로 평가받아야지 인기로 평가받으면 됩니까?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았었던 명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도입하느냐라는 것을 계획할 때 그 에너지를 경제적 가치, 우리 산업적인 필요로 평가를 해야지 정치적으로 평가하면 되느냐. 그래서 전력 수급 개혁을 개편할 때 정치적으로 이분화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자라는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당연하죠. 생각해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볼 때 원전은 나쁜 거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그건 뭐냐면 일종의 원전 카르텔이라고 그래서 배경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전이 막 나쁜 거다가 아니라 네. 원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였다고 전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거다. 원전이 무슨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나쁜 게 있죠. 있죠. 예. 뭐 그래서 뭐 친환경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당연히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을 얘기하셨으니까 이왕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다 뵙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선거도 도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떤 말을 요즘 많이 하냐면 정치를 왜 하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를 왜 하는가? 정치를 왜 하냐. 네. 선거를 이기려고 하냐. 네. 아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선거를 이기려고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전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선거에서 불리한 정책들 그런데 좋은 정책들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 우리가. 봐라. 네네. 그래서 제가 연말에 막 그런 모임들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막 소리쳤어요. 정치는 왜 하냐고. 선거를.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지방선거만 끝나면 해야죠. 아니 그 지방선거 끝나면 또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해야죠. 그러면 또 대선 있는데 계속 선거예요. 그럼 세상을 언제 바꿉니까? 그래서 정치를 왜 하느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를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거를 이기려고 정치를 한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야 선거를 이겨야 정치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선거는 후순위가 돼야 된다.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된 게 다음 뉴욕시장 염두에 두고 지금 공약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공약으로 뉴욕을 바꾸고 싶기 위해서 정치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맘다니가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인들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의 수단으로서 정권 창출인 건데 그렇죠. 정권 창출의 목적을 갖고 나머지 것들은 좋은 세상 안 만들어도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그 말도 맞아요. 내가 정권 잡으면 바꿀게. 그런데 계속 선거란 말이에요. 기회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목적이 전도되면.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변명만 하고 있어. 야 이번 선거만 좀. 이번 선거만. 이번 서울시장만. 네. 이번 지방선거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 말씀 정권이 바뀌어도.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제가 이광수 대표님이 그러시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장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정작 쓴소리를 하는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거죠. 예, 그것도 사실은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막 댓글 단다. 뭐라고 다시는 줄 아세요? 야 너 안 시켜주니까 삐졌냐? 충격적이에요. 저 할 말 없어요. 야 너 안 시켜주니까 삐졌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농담이고요. 아니 근데 많이 다세요 여러분. 네.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선량한 어떤 조언 그런 말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이 코스피를 사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것에 베팅을 만약에 한다면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도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정규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발표합니다. 네. 그때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지 마시고 그런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고 투자 의사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광수 대표님과 지금 진중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쯤에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이만큼 올랐는데 계속 갖고 있어요? 저 아침에도 이런 질문 받았어요. 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뭐 갖고 있는데 계속 갖고 있어요? 또 제가 우리 경제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뭐 이렇게. 네, 이분들께 저는 종목을 추천해 주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지쳐 계실 때 한 번씩 말씀드려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 팔아요? 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정도 올랐으면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께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으로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 두 가지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네. 번째는 이제 주식 투자를 적게 하거나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요? 해도 돼요? 네네네. 빠질 것 같은데 손실 날 것 같은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수익률 많이 났는데 팔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투자는요. 과거나 현재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미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랐는 데가 나의 행동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더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어요? 상승할 수 있어야 맞춰져야 돼요. 상승할 수 있는 나의 조건이 이렇게 올랐느냐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50% 빠지면 그때도 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때는 이렇게 말할걸요. 이렇게 빠졌는데 해도 돼요? 계속 핑계만 돼요. 그래서 투자는 미래 하는 거다. 미래에 오를 수 있으면 하는 거다. 미래에 오를 수 있으면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대원칙이고 주식은 언제 파느냐. 떨어질 때 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깨에 판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깨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봐야 어깨를 아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제 어깨는 여기지만 서장훈 어깨는 여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어깨야. 팔아야지. 근데 제 어깨였단 말이야. 네. 원래는 서장훈 어깨였는데. 네. 그래서 너무 일찍 판 거지. 네.
그래서 주식은 언제 파느냐?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올랐는데 빠질 때 파는 거예요. 네. 그게 추적선절매라고 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은 절대 팔지 않는다. 언제 판다? 빠질 때요. 네. 그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절대 팔 이유가 없어요. 안 빠지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말씀 속에서 또 연결되는 질문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직구준 질문부터 직구준 제 말씀에 대한 제 화답부터 말씀드리면 언제 팔아야 됩니까? 지방선거 끝나고요.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코스피 5천 가면 현 정부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맞잖아요. 그죠? 네. 코스피 5천이 공약이니까 공약을 이루는 행위는 어쨌든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 되면 지지율을 유지하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 그때 팔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그건 왜냐하면 투자하는 속성이 뭐냐면 주식 투자 같은 경우가 예측을 기반으로 하죠. 네네. 그죠? 내가 삼성전자가 줬다는 예측을 갖고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근데 예측의 숙명은 네. 뭐냐면 틀린다는 거예요. 네네. 예측은 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예측의 횟수를 줄여야 돼요. 네. 예측은 언제만 한다? 살 때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측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대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주가가 오르거나 그런 이벤트를 보면서 예측하려고 해요. 네. 예측하면 안 돼요. 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르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네. 빠지면 팔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자꾸 오르면 예측해서 야 많이 올랐다 팔고 또 빠지면 또 예측하려고 그래요. 야 이건 바닥이야. 갖고 있어야지. 물 타야지. 이러면서 예측을 해요. 예측의 횟수를 줄여야 돼요. 네. 그래서 좋은 투자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주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투자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투자하는가가. 좋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맨날 뭐 반도체 사야 된다. 뭐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겁니다. 방산이 어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듣다 보니까 갖고 있는 계좌의 종목 수가 20개예요. 사자는 얘기만 들으니까. 네, 네. 그런데 절대 이렇게 종목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죠. 적은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대응하고 그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그래서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 종목에만 포커스가 돼 있어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랑 생각이 매우 유사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앞에 PD님이 계신데 여자친구랑 지금 오래 만나고 계세요. 근데 여자친구랑 못 헤어지고 있어요. 헤어져야 된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1년 동안 여자친구한테 준 선물이 아까워서. 자, 이게 뭐냐면 그동안 여자친구한테 1년 동안 준 선물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못 헤어지는 거. 근데 이미 이 선물 준 건 매몰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삶이 헤어지지 않은 삶보다 낫다고 판단하면 지나온 선물 줬던 것은 그냥 추억으로 버리고 추억에 묻어두고 앞으로에 대한 의사결정이 뭐가 더 행복한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에 대한 판단, 미래에 대한 판단을 자꾸 과거에 대한 어떤 투자 뭐 이런 것에 자꾸 얽매여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개념입니다. 썬크 코스트.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25년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내내 1월 뭐 초반까지 쭉 상승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럼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제 팔아요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 동안 이 종목들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이유 때문에 상승했다. 그럼 앞으로는 상승할 것인가? 그건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요인이 있는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들고 있을지 말지를 판단해야지 올랐으니까 파는 거다.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의사결정.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하는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과거에 얽매이면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건 도박을 해야죠.
도박은 과거에 하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카드에서 돈을 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투자는 절대 안 그렇다. 좋습니다. 예. 제가 계속 짓궂은 질문을 한번 안 준비를 짓궂지 했는데 않습니다. 안 짓궂으세요? 네.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부동산 시장을 당연히 거시경제의 하나의 그 톱니바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분석을 하고 매년 경제전망서에 한 챕터로 등장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으니까 답변을 드리며 제 소견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다 보면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떠나서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으로부터 너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커멘트하지 않겠다. 이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따로 만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짓궂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많이 분석하시고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 그 조언을 주다 보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는 부동산 조언 안 하고 주식 조언하겠다 하는 의지로 주식 투자서를 쓰신 건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왔어요. 계속.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부동산이 자극적이니까 저를 그 용도로 사용한 거죠. 아, 저는 주식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20년 동안 주식을 분석했고 전문가예요. 네.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정통이죠. 애널리스트. 근데 제가 분석한 게 건설 회사고 부동산도 분석했으니까 부동산도 제가 분석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니까 지금 주식 얘기만 저한테 듣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뭐 주식을 부동산을 놨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신 거죠. 네. 네. 이거 별로 안 짓궂었습니까? 네. 아, 예. 전 짓궂은 질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 질문 하나 거의 이제 끝부분인데요. 현 정부의 가장 큰 틀에서의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정책 방향이 부동산 시장으로의 돈의 쏠림은 막고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 돈이 기왕이면 주식시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만 유도되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경제보다 이렇게 유도된 경제가 더 좋은 경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이. 그런데 정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은 이제 막고 주식 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코스피 10,000이고 20,000이고 갈 겁니다. 그죠? 근데 정말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동산도 부동산대로 돈의 유입이 있고 주식 시장도 주식 시장대로 돈의 유입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예. 그게 생산적 금융이라는 큰 틀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큰 방향성 아닙니까? 네. 저는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직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법도 만들고 있지만 부동산은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노력을 해야 그렇게 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해야죠. 네. 부동산 시장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쓴소리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네.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까 자꾸 또 선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 같아.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는 왜 하냐고요.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저는 질문만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려면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책이 없어요. 네. 맨날 대책이야. 가격이 좀 오르면 대책 나오고 대출 규제하고 제일 손쉬운 거만 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장에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집값이 안 빠진 게 아니고 2022년과 2023년 때 집값이 엄청 하락하잖아요. 네. 그때는요.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부동산 대책을요 13번 발표합니다. 네. 집값 올리기 위해서. 둔촌주공 살리기 아시잖아요. 예. 집값 빠지니까 난리를 쳐요. 예. 근데 집값 오르면 가만히 있어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정책을 잘못 설계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집값이 올랐는데 보유세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집을 안 사요. 이건 정책의 실패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지금 서울의 12개의 구는요. 이미 4년 전보다 집값이 하락한 상태예요. 일부만 올랐다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좋은 정책으로 충분히 컨트롤하고 조율할 수 있고 생산자 금융으로 확실히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정책을 안 내오고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뭐 봐야겠죠. 아직 이제는 한 뭐 8개월 지났습니까? 네. 뭐 계속 어쨌든 뉘앙스를 보면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생각이 있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많이 내리고 있죠. 부동산 정책을 추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할 때 그러니까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모습은 그러면 있는데 기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요. 무슨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네. 그렇게 하면. 그렇죠. 제가 교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 익숙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할 거야. 이렇게 해야죠. 솔직하게. 아니면 정책 공약을 내세웠던 게 부동산 잡고 주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던 공약을 좀 수정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도 놔두겠다. 올리고 네, 뭐 맘대로 부동산도로 다 해. 올리겠다. 맘대로 하고. 바꾸면 돼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예.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예. 실제적으로 행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공약대로 가진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뭐 5천이 공약이다 이렇게 해서 좋아할 게 아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를 지금 잉태하고 있다. 자산의 격차, 불평등, 빈부격차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면 사회적으로 혁신이 떨어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거예요. 아시잖아요. 네네. 잠재 성장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혁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혁신이 어디에서 와요? 격차가 줄어야 혁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여기 PD님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나도 그래 열심히 일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를 볼 때 대한민국이 혁신을 만들고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생산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뭐냐 투자 예. 그리고 인구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생산성이잖아요. 그 생산성은 격차가 줄어드는 데서 나오는데 네.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자산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고 그러면 혁신은 점점 못 써질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산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으로 전 보여요. 좋습니다. 어. 저희가 뭐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어. 드릴 말씀은 정말 많아요. 또 논의하고 싶은 주제 너무 많아요. 우리 PD님께서 질문지 이렇게 써주셨는데 하나도 한자도 안 못했어. 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이래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한 3시간 해야 돼. 한 5시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요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책 제안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있다가 그게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좀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 제안을 끝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요 질문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금까지 시나리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부동산 가격 잡고 안정적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끌어올리는 거 이거였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혹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라는 정책에 대한 진단이셨고 그러니까 집값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이 상태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일부 지역만 오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팔아서 강남 아파트 사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놔두면.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한 거죠. 정책이 필요한 거죠. 네. 어. 좋습니다. 네. 지금 이 정책만으로는 소위 주식 오르면 주식 팔아가지고 강남 아파트 사고 코인 오르면 코인 팔아서 강남 아파트 사고 기승전 강남 아파트로 몰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대로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향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이 진보가 이제 정치적 진보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계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책 제안 하나 받고자 하는데 그래도 이광수 대표님의 제안을 끝으로 해야 되니까 저부터 제안 하나 하고 이광수 대표님 제안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 자리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토론하다가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올해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아달라. 정말요.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세요. 우리 한국 경제가 올해 성장률 0.9냐 1%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26년 성장률 1.8이냐 2.0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거는 정부의 의지대로 투입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 장기 성장률을 위해서 지금은 좀 손해를 보는 구간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고 5년 후 성장률을 높이는 데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여러 가지 드렸었어요. 그래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이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을 끌어와야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유출이 일어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면 그만큼 우리나라로 유입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연간 약 200억에서 300억 달러 가량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연간. 다만 유출액이 더 많아서예요. 근데 저의 의견은 어떤 방향이든 이 규제 완화나 뭐 여러 가지 뭐 개선을 해 나가고는 있는데 이게 항상 기준이 뭐냐면 우리나라와 과거의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10년 전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과 지금의 규제 수준을 더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규제 완화가 됐든 그 밖에 많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어 하게 만들려면 지금 200여 개 나라와 동시대로 비교를 해야 된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한국에서 제조하는 게 한국에서 R&D 하는 게 그 어떤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라고 판단 내리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자본 투입이 일어나고 신규 투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킨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차례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광수 대표님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진보하는데 어떤 정책을 좀 고민해야 된다.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한국은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격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해야 돼요. 그게 전 핵심이라고 봐요. 네. 얼마나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와 그리고 미래가 달려 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네. 이미 뭐 전 세계가 포용적 성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에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강론으로 가면 자꾸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자. 네. 허황된 거.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말 너무 좋죠. 외자 유치를 많이 하자. 네. 근데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대한민국에. 네. 노력은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건 변수가 많은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의 소비를 확대시키고 네. 그래서 격차를 줄여서 많이 쓰게 하고 모여 살게 하고 네. 이러면 내수가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가장 낮거든요. 네. 비율이.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모여 살고 예를 들어서 대도시권 만들고 광역도시 만들어서 소비를 증진시키고 격차를 줄이고 예서 과도하게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산을 생산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그런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그건 엔비디아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데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근데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지사 선거를 나오는데 가장 공통되고 많은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유치하겠대요. 그게 도지사 마음대로 됩니까? 그걸 공약으로 내세워요.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그래서 이런 거죠. 지방 같은 데 보면 막 집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멀리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무의미하게 막 한 명 타는 버스가 저 멀리까지 가고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주거 집중지를 만들어서 모여 살게 한다. 네. 그럼 소비도 활성화되고 불필요한 인프라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돼요. 왜냐하면 여긴 지역구가 2개였거든. 그러니까 정치를 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 큰 방향성은 포용적 성장으로 간다. 이러면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간 넘도록 다양한 경제 주제로 토론을 좀 진행했는데 이광수 대표님께서 써주신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남겨놔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국 경제를 뭐 고민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제안에 대해서 간단한 피드백만 드린다면 건전한 분배 없이는 건전한 성장이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분배와 건전한 성장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이 톱니바퀴가 둘 다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화답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토론 끝났는데요. 오랜만에 부동산 아닌 주식으로 토론을 했으니까 처음 주식 토론한 소감 말씀 한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부동산 주식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의 삶과 또 연결되고 자산 시장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폭넓게 의견을 가지시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일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많이 좀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행동해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고 뭐 욕만 해서는 세상이 안 바뀝니다. 주식시장에 한 주라도 사고 그래야 고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주식 한 주씩도 안 갖고 있어서 야 코스피 올라가니까 짜증내고 대한민국 망해야 돼. 그러면서 막 갑자기 인버스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행동이 아니다. 여러분. 건전한 행동을 직접 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모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수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훨씬 더 좋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2026년도는 행동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네. 말만 아니고. 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게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식 무료 강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대표님은 돈 하나도 안 버세요? 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돈이요? 거기서는 안 벌죠. 무료 강연인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뭘로 돈 버세요? 책 팔아서 얼마 안 되지만. 네. 여러분 무료 강연 들으신 분은 꼭 책 사세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1위군요. 무료 강연에 주고 책 사라고. 네, 농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의 그 열정만큼이나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과정하에 이런 말씀들 조언들이 잘 담기기를 또 여러분들의 계좌도 조금 더 탄탄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